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저거 어디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예, 매주 예. 했죠. 예, 그래서 뭐 방송국 그 PD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예, 대통령 추적 연설을 뭐 맨날 하냐고. 예, 근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예, 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당분간 틀어드리려고. 예. 그 얘기를 먼저 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일은 수요일, 노회찬 대표님이 나오신 날 재밌겠구나 했는데 JTBC에 미리 나와서 배신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이 남겨놨습니다. 건더기 거기서 다 하신 것 같던데. 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요일 밤에 수요일 나올 게스트가 나가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JTBC가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JTBC에서 뉴스공장을 부른 거죠. 자, 거기 나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예. 좀 잘 봐야 될 것이 예.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거액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매달 1억씩 돈 준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느끼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동안 한 40억 줬다는 거거든요. 40억. 뭐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에서 12억 줬다는 얘기인데 예. 그 액수면은 우리나라 그 17개 부처들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 외교부. 예. 외교부가 1년에 쓰는 돈이 그 돈이 안 돼. 9억이 채 안 됩니다. 9억이 안 돼요. 1년에 9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가 쓰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압이 용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본 건 그렇죠. 이자만이 직접. 네. 내놔라. 내놔라는 얘기는 나 술 한 잔 먹게 밥 한 번 먹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돈 좀 내놔라 이 얘기고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조윤선 예. 정무수석 예. 월 500씩 줬거든요. 요건 용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500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럼 다른 그 차이는 뭐냐? 예.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대통령과 조윤선의 거리. 예. 그다음에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과의 거리.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요. 제2부속실장. 예. 그리고 총무 그 수석. 예.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이죠. 시절에 예. 이걸 받았는데 예. 제2부속실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대통령 배우자. 예. 근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이니까 그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 이영선. 예. 그다음 윤전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제2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굴 뭐 고치고 뭐 비선 이런 의료. 여러 가지 예. 또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 접선 예. 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연결해 생각나는 게 그 영상에 한번 나왔죠. 그 의상실에 가가지고 네. 현금으로 따박따박 네. 그 돈을 줬단 말이죠. 그 그렇죠. 의상비를. 그 의상비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이 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재산은 줄지 않았어요. 네. 뭐 어디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짜리 바닥바닥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의 액수 크기로 봤을 때 예. 1년에 뭐 10억씩 옷을 해봤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면은 선거 예. 누가 이제 좀 챙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 친박 인사들
그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네.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선 의혹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냐. 그렇죠. 다 공짜로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예. 무슨 주사 아줌마들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럴 때도 돈이 나갔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 되고 고맙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런 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처럼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듯이 활동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까지 그 불법적 여러 활동들 예. 또는 또는 탈법적인 그런 활동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차는 갔는데 기름은 어디서 넣었느냐? 예. 무슨 돈으로 기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처음엔 최순실 씨의 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주었다. 대통령한테 받아서 돈을 줬다. 의상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의상비는 대통령 계좌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옷값도.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대통령 옷값을 준 게 아닐까 결국 네. 받아가지고. 국가의상실이었던 거예요. 국가의상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는 근데 볼 때. 이거 대단히 신선한 방식인데. 007 가방에. 예. 예. 007로 그것도 차로 뺑뺑뺑 돌면서. 예. 외부에서. 예. 그래서 007 가방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딱 현금이니까요. 영수증도 없고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절대로. 본인들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 두 사람은 정호성과 달리 예. 그 박근혜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 명만 남았어요. 이제 우병우.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랄까요. 지난 9월에 장어. 예. 예. 지난 9월에 9천여 건의 그 파일이 발견된 곳도 제 부속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그게 안봉건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청탁이라거나 댓글이라거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거나 모든 그 파일들이 그 9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뭐 한 달에 1억씩 받았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착복을 했어도 문제고요. 의상비를 줬어도 문제고요. 혹은 뭐 정치인들한테 지원했어도 문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그 방식은 참 신선하다. 국가의상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특수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요 며칠 사이 뉴스가 뭐 많습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해빙 모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국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이제 풀리려나 보다. 이런 낌새가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 야당은 굴욕 외교다가 저는 이 공격은 대부분 공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가는데 이 굴욕 외교라는 거는 저 이해가 안 가요. 사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굴욕 얘기라고 공격할까요, 이거? 예. 중국이 굴욕을 좀 감수한 부분도 있죠. 사실 중국이 자기들로서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대국인데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저도 정의당도 사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드 들어온 상태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그러니까 않겠다. 중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현 시점에서 있는 사드를 갖다가 인정은 안 하고 싶지만 또 인정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뺄 수는 없다. 예. 네. 그러나 그냥 놔뒀을 때 사드 하나만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한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은 일본, 중국, 일본,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나아가는 그리고 사드가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몇 개가 더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MD 체계로 이렇게 편입되는 예. 그런 상황의 악화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굴욕을 좀 감수하면서 더 큰 굴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굴욕을 당했을 수는 있죠. 예. 싸다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등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굴욕을 당했죠. 핵 좀 주소해가지고 다 못 갖고 왔잖아요. 핵 좀 주소. 예. 사실 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몰래 또 들어온 거죠. 몰래 들어왔다. 핵 좀 주소. 그거 이미 이 앞에 거절 한번 당했는데 또 가서 또 왜 거절?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그 따끔한 충고도 많이 들었어요. 핵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네.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굴욕 외교는 거기서 당했죠, 실제로는. 네. 예. 이거는 일단 반길 뉴스입니다. 네. 중국도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손절매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내민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요 정도에서 예, 마무리 짓자라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드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일종의 사드 문제 사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만 냉동한 거죠. 냉동. 그러니까 후일 다루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봉합인 거죠, 봉합. 예. 네.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근데 봉합조차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예. 이 자체는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아무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혹은 뭐 서청원 의원이 출당이 되느냐 녹취록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수들은 다. 일단은 뭐 국민들 시선은 상당히 차갑죠. 예, 거기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나가라. 그죠. 다 나가고 문 닫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게 네. 별개의 녹취록이냐. 왜냐하면 주장이 다르니까요. 서청원, 홍준표 두 양반이 주고받은 것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영주 의원이 갑자기 얘기한 것은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인을 회유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그 9월 달 예. 무렵에 예. 그래서 이제 친박 청산의 칼을 빼고 예. 또 그 친박 쪽에서 반발하는 예. 그 와중에 흘러간 걸 텐데. 예, 그 흘러갔던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조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갖고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려운 뭔가 거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다른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녹취록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고. 그런 예. 거죠. 예. 한쪽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예. 거니까 하나의 녹취록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녹취록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서청원 특히 이제 이용주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예.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런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녹취록 정국이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예. 그 녹취록을 꺼내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팔선 의원이 그러면 되냐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읍소하는. 말로 합시다. 예. 이런. 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 7, 8명에서 한 12, 1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쪽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은 한 7, 8명이라도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은 11월 3일 날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확실히 출당이 되고. 네. 예.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예. 당장에 그날은 어려워지거나 그게 이제 또 이상하게 번지게 되면은 이제 다 그게 연동해 가지고 예. 며칠이라도 한 미뤄지는 거겠죠. 근데 가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다만 11월 13일 날 이전에는 가려고 할 것이다.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도 보면은 뭐 활주로 해서 그냥 또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떠야 뜨는 거죠. 회항도 하고 합니다. 예. 아, 그래. 떴다가도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예. 가긴 갈 텐데 12자리는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 그럼 박 전 대통령 제명 절차 3일입니다.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3일 날 제명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제 탈당은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6일쯤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예. 이때 두 자리냐 한 자리수냐에 따라서 또 파급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자리 그 숫자도 연동해서 결정될 텐데 예. 그렇게 뭐 두 자리까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2명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4명이 넘어가면 이제 120석이 넘어서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무조건. 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도 나가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재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둘 다 나가라는 얘기는 예. 초선의 일부가 하는 얘기고 예. 재선의 다수는 친박이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거 만약에 의총을 해가지고 현역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이라 출당의 조건이 의총을 해서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직 서청원 최경환 의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쓰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전히. 자,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요. 예. 국감이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피감 기간이었어요. 그때 비감 예. 사실 이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지는 예. 많이 잡아야 5달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7달은 최소한 7개월은 박근혜 예. 정부고 사실상 그다음에 그 5달은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예. 저쪽 게 더 많죠. 예. 그리고 새로 됐기 때문에 뭐 사고 칠 시간도 없었고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건 다 저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뭐 잠시 것이다.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너무 제가 참 저도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중에 모든 유언비어 다 갖고 와가지고 예. 막 그걸 쏟아붓고 이렇게 참 그런 한심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국감 막바지에 흥진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선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화면을 틀면서 예. 흥진호 북한의 그 어선들이 이제 뭐 뒤에 밝혀졌지만은 이 20시간이나 북한 수역에서 예.
모든 걸 다 꺼버리고 예. 위치 확인 같은 거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불법 어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 납포당해가지고 예. 원산 예. 한국까지 갔던 게 22일인데 예. 그 22일 아침에 선주는 예. 선장하고 통화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주란 사람도 이게 북한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알 수 싶지 없는 않았던 거를 거죠. 갖다가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예. 해경에다가 이 위치를 갖다가 나는 선장하고 통화했다니까 해경은 잘못된 통보를 듣고 예. 20일 아침까지 통화가 됐구나 하고 예. 계속 바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예. 돌아올 때 막 온갖 카메라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 선원들 10명이 이제 왔는데 북한이 의외로 일찍 돌려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썼냐 이거예요. 저게 지금 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억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요원들이라 이거야.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그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다 간첩이냐? 자기들도 집단으로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국감에서 이걸 세 차례 계속됐던 지금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 북한 요원들 아니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베 같은 데서 주장할 내용이죠. 10명 중에 예. 3명이 베트남 사람이고 7명이 예. 한국 사람인데 7명 중에 5명이 제주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선장이 제주도예요. 원래 노가다 일용 노동자들도 그렇고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선장이 제주도면 제주도 사람이 많게 돼 있어요. 그 바다 경우는 오야지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10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예요. 네. 그 큰 배차는 공채해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명 중에 5명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왜 이제 문제죠? 네. 이게 지금 조작된 사건 아니냐. 북한하고 지금 북한 당국하고 서로 짜고서. 왜 짜죠,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짜는지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간첩을 만들 때는 짠 경력들이 있죠. 보수 야당에서. 근데 돌려보냈는데 왜 이걸 짜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 네. 그날 다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서 공식적인 질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인.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면은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간첩 얘기 들을 수 있다. 간첩 얘기를 안 들리면 마스크를 쓰고 X자 표시를 해야 되는군요. 그 X는 네. 우리는 X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진솔한 그런 이제 고백이죠. 하여튼 전 대표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다 해체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의당이 찍으면은 다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래서 홍종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소위 이제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많아요. 예. 언론들도.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결국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좀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린 게 정의당 아닌가. 눈에도 걸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네. 어저께 저희들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좀 이 신중한 네. 앞으로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의 확인이 덜 된 게 좀 있고요. 네. 또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이건 청문회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데스노트는 안 올라왔군요, 아직. 예. 그리고 나온 것도 보면은 뭐 확실히 거액을 갖다가 어린 중학생이 상속을 증여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특목고 반대했는데 뭐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그 여겨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대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예.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은 제가 이 관련된 법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격세 예. 정리할 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네, 증여할 네. 때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들 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 추가로 내게 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더 추가로 낼 게 아니라 네. 더 많이 한 50% 내자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결이 상속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하자. 이게 해법인데 이런 법 예.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법을 누가 반대했느냐. 예.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으면 미리 예. 이런 증세 법안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법안 내면 또 막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떨면서 반대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세금을 30%밖에 안 냈다 이러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그래서- 내게 하면 그 법은 반대하고. 예, 그래서 예. 사실 홍종학 의원도 19대 때 예. 30%로 50%로 늘리자는 법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편하게 하는 근데 그 법을 법이 냈어요. 예.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저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그 사회적 재분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상속하거나 할 때는 세금을 다른 더 내라. 나라처럼 예. 좀 많이 내 가지고 재분배가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프레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홍종학 후보의 나름의 부의 대불림에 대한 경제적인 자신만의 그 입장이 담긴 거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예, 기본적으로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매정하죠. 낙마하면 낙마라고 딱 찍어버리고. 근데 요 사안은 낙마가 아니라, 청문회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정의당은 정의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초부터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물증으로 그리고 네이버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요 사안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칼럼 쓰시잖아요. 네, 야구 그렇습니다. 칼럼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는 것으로. 그치만 너무 길게 쓰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거 남의 폰에 있는 문자인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그 문자에 나온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청탁을 한 사람의 문자에 청탁을 한 문자. 네네. 그리고 네이버 그 담당자로부터 날아온 답장. 네네. 이게 들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했어요, 그걸?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탐사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KBO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옮겨가신 분이 계셨어요. 아, 원래 야구 쪽에 계시다가 축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 원래 네. 알던 분이었다,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모 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서. 다른 사건과. 그렇죠. 네. 네. 취재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네. 혹시 네이버에서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 청탁을 했는데 축구는 어떠냐 네.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분도 이제 다 털고 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네. 내가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네. 잡힌 거구나.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야구 전문가신데 네네. 어떻게 축구 관련 보도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야구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야구 계셨고요.
또 축구계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예. 저 같은 야구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녹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사 아니면 제가 속한 엠스플 뉴스 기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대중들의. 그래서 다른 매체 거를 취재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사실 네이버가 이제 기사 재배치 혹은 뭐 기사 노출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네. 절대 아니다. 네. 부인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왜냐면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탁한 사람이 등장을 해버렸고 네. 그 문자에 그 답장을 준 사람도 등장을 해서 네.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스포츠계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자인데요. 예.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에서 야구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는데. 칼럼 쓰셨죠. 네네. 네. 연재하셨죠. 네. 그리고 뭐 방송 야구 해설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네이버 이사가 저에게 기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KBO나 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네이버가 왜 KBO를 걱정해 주죠? 이런 좀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KBO로부터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옵니다. 네. 한 해 40억 내지 50억인데요. 네.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계의 절대 갑이 네이버입니다만 그렇죠. 이 중계권 안에서는 좀 싸게 사오고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이 중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네, 그때는 또 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모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저는 네이버, KBO 그리고 그 모 업체 간의 삼각관계가 지금의 이 불공정한 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축구도 똑같이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KBO와 그런 가벌 계약 혹은 중계권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칼럼니스트가 네이버가 계약한 칼럼니스트지만 네네. KBO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KBO 쪽에서 얘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좀 못하게 하라고. 네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압력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그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개인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젊은 에디터들이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네. 하지만 네이버라는 조직이 상당히 검찰과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상명 하복 이래서 네이버 이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에디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른 회사도 비쌀 텐데. 예.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는 잘 그게 안 먹히는데. 네네. 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디어도 아니고 그냥 IT 기업이잖아요. 네네. IT 기업에서 상사가 그거 빼 그러면 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 에디터들이 나중에 그 기자님이 내 거 왜 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비단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글을 못 했었는데. 써서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케이스면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죠. 네, 의심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야구였어요.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협회나 구단들이 네이버 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기사가 정말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건 구석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네, 메인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네이버 특수관계인이 속해 있는 구단의 기사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기사, 뭐 승부조작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O에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그냥 거죠. 네이버에 전화. 네.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의 기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적 맞습니다. 공론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네. 또 가장 손쉬운 방법 언론사들은 사실 기사를 수정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그게 제일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거는 네네. 또 기자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이버는 그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기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뭐 뒤집거나 취재한 걸 덮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많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예. 네. 법적인 책임은 본인 지시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네. 야구계에서는. 네.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어서 공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문자를 야구계가 아니라 축구계에 가신
야구에 있다가 축구계에 가신 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역시 진짜 그랬어라고. 네네. 어쩐지 네이버가 금방 인정한 걸 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불만이 많은 분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 안 하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까봐 인정했을 수도 우리 있겠습니다. 공장장님께서는 그거 하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예. 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예.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기사가 나가자마자 두세 시간 있다 바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네. 이분은 이 건 말고도 네.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사실 첫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난 이 4월이었습니다. 7개월 전에 네이버에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예. 질의서를 보냈을 때 네이버 홍보팀은 지금 7개월 동안 답변을 하거나 답변도 없을 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아요. 요 사안을 이미 질의했는데도 그렇죠. 예. 기사 재배치나 어떤 그 이사의 어떤 특정 업체 유착관계 의혹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차곡차곡 하나씩 자기들이 감사를 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 스포츠 이사를 다른 셀로 옮기려고 했었고 예. 문제가 됐던 에디터를 다른 부서로 옮겼고 예. 그리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네이버가 빠른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축소 은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만약에 이걸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예.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은 한성숙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자면 한성수 대표다. 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네이버 내부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감사를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은 몰랐겠습니까? 감사 내용은 대표라면 알았겠죠. 네. 예.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 있을 때 예. 네이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였었거든요. 이런 청탁이 본격화된 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인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이 스포츠 팀을 총괄하는 이 서비스 1 본부장이 바로 지금의 한성숙 대표였습니다. 2013년이요? 네네. 뭐 정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스포츠 쪽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네. 스포츠 쪽을 얘기하시자면 2013부터 이런 게 본격화되었다. 네네. 시기적으로 2014년이고 2013년은 한 대 배고 취임한 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스포츠 분야에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한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뉴스, 일반 뉴스와 스포츠 뉴스는 전혀 다르다. 예. 일반 뉴스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스포츠 그거는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다. 나는 겪은 네.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번 나와서. 근데 스포츠 뉴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네이버 연예를 언급을 하셨어요. 예. 네이버 연예는 아직까지 기사 재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왜 연예를 언급을 했을까? 예. 네이버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이버 연예도 언젠가 터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전문가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연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취재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특정 기획사 하면 특정 언론에 밀어주고 싶을 땐 한없이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원하기만 한다고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특정 만약에 네이버 연예 총책임자가 저 특정 기획사 연예인이 좋거나 그 특정 기획사와 관계가 좋으면 그 연예인의 좋은 기사를 메인에만 계속 내보내면 되고요. 뿌릴 수 있죠. 네, 그 연예인의 부정적인 기사는 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네이버한테 있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저희는. 그런데 네. 이제 연예 쪽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돌았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스포츠처럼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케이스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 네네. 실제로 야구계에서 이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연예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항이 YG인데요. 예. 네. YG가 가장 대표라는 이 그룹이 빅뱅이잖아요. 빅뱅. 예. 네. 빅뱅 탑이 예. 대마초 사건과 연루가 됐을 때 그런 적 있죠. 네, 연예 이 산업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요. 탑이 명백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동정 기사가 네이버 메인 너무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업계 이야기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이
동정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 YG와 네이버가 특수한 관계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연예계 쪽은.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YG와 경쟁하는 기획사의 연예인들 기사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매인, 매도 이런 식으로 연예 산업계가 인식하는 범위가 컸는데 그게 올 3월에 YG 이 네이버가 YG에 1,0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그래요? 네. 투자 자체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네네. 네. 투자 그 소문이 이랬던 걸 보니 역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인식들이 그렇죠. 연예계 쪽에 있다. 그렇죠. 연예 네네. 기획사들 쪽에서는 네. 원래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정치 쪽에서도 각 정당이 각자 다들 자기 정당에 불리하게 기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 연예계에서도 연예 기획사들이 만약 YG를 예를 들었으니까 YG가 워낙 대형 기획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인식들. 팩트가 아니라 인식들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다? 이게 구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네이버가 YG 투자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네이버는 플랫폼이잖아요. 또 기사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YG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5,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은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연예산업계가 총합쳐봤자 2조 원 안팎인데 만약에 네이버 5,000억을 투자하면 한국 연예산업계의 4분의 1을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사를 주고 있게 되면 YG의 이게 사실 기사 하나가 그 연예인의 가치와 그 기획사의 주가를 변동시키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네. 여하간 이건 취재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고 연예계 스포츠 쪽에서 계신 것은 물증을 잡은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로 Y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예도 문자는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 문자를 하나 입수했어요? 네. 아직 공개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딴 데서 하시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시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치, 사회 이쪽 분야, 특히 정치 시사 이쪽 사안의 이야기가 사실 네이버 관련해서 먼저 나온 건데. 그쪽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는데. 제가 그 네이버랑 관계를 맺으면서 네이버 안에 많은 분들이랑도 관계를 맺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의 대표 필진이었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에디터들하고 인기가 좋고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스포츠 쪽 말고 뉴스 쪽도 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에디터 중에는. 뭐 이게 나올래나 본데요. 계속 해보세요. 근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창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서 낙곰수 한창 인기 많을 때 낙곰수를 비판하는 기사들, 음모론으로 모는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됐죠. 반대 지형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칭찬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게 사회적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궁금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잖아요. 만약에 몇 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가 네이버에 일찍 반영이 됐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들으신 게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서 뺐죠. 뭐 이게 저는 네이버가 그때 삼성 그 정충희 씨 문자인가요? 네네. 그 문자에 대해서 한겨레를 뭐 고발하니 뭐 고소하니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고소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되면 모든 문자가 나오겠죠. 보낸 사람 문자가 있으면 받은 사람 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도 서버에 남으니까. 그럼요. 저는 네이버가 정말 당당하다면 그때 고소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징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 이름 검색해서 빠진 적 있죠? 뭔가 들으신 적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뭔가 들으신 적 있구나. 저는 때로는 어떤 상상이 현실과 부합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속 시원해.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혹은 뭐 정확한 물증이 없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관계 때문에 밝혀줄 수 없다면 그냥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있다. 그럼요. 네. 아이고 속 시원해.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취준욱 기자나 네. 이렇게 좀 여기 나오세요. 네, 전 한번 취재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박동희 엠스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시간을 약속한 만큼 확보했습니다. 아, 거짓말도 잘 둬요. 아, 원래 확보한 거는 원래 약속이 17분이었어, 1년 전에. 근데 점점 줄더니 이제는 12분만 돼도 막 그냥 생색을 내시는 이 공장장. 10분이 넘어가기 쉽지 않군요. 더군다나 특히 목요일 날은 글쎄,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블랙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안민석, 김성태, 박지원 이런 식으로. 블랙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데 시간마저 쪼그라들면은 너무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네. 기다리시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니까. 네. 아, 재밌어요. 자, 권력과 건축 이런 주제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봉화 이제 사저. 봉화 사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 지난번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도 많고요. 메시지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네. 또 책 쓰자고 또 그러는 사람들.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이 받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 두 분의 하여튼 너무 일찍 가심과 그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두 분의 이제 그 궁합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 대통령도 건축 하신 분도 돌아가셨으니까. 네. 예. 봉화 사저를 이제 설계할 건축가를 고를 때 물론 건축가가 물론 건축주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면접을 코드 봐서. 예. 면접했을 때 이거는 불편한 집이 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그거 참 지금 특이한 근데 발상이에요. 거기에 이제 꽂힌다는 대통령도 이상하거든요. 두 사람 아주 이상합니다. 집이 불편해야 돼. 그랬더니 맞는 말이다. 두 양반다. 그런가 하면은 솔직히는 뭐 건축주도 건축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뭐 돈만 받는다고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집은요. 건축 철학을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그럼요. 근데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왜 정기영 선생의 마음에 들었을까? 네. 거꾸로, 그게 이번에는. 거꾸로. 예. 그거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마을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봉화 뭐냐면 마을. 내 집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예. 내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그 마을의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기영 선생님 또 완전 꽂혔죠. 이게 완전 뭐냐? 네. 거기가 제가 가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두홍의 마을 바위도 올라가 보고 전체 보고 싶었어요. 전체 소위 마을이 어떤 구도인지 그리고 이제 사저 한창 괴롭힘을 당하실 때 사저와 경호동 사이 이어지는 길목에서 담배를 피셨잖아요. 네. 그게 사진이 잡히고 했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담배도 펴보고.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동네가. 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마을이에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나 근데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실지. 마치 이제 같은 종교를 믿는 소수 종교를 믿는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을을 꾸며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의 마을들이 되게 이제 시족 마을들도 있고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본 거는 아직 대통령 살아계실 때예요. 이제 봉화 얼만큼 저기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마을이라고 그럴 때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인상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마을 같은 건 없죠. 아니, 사실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살았을 것 같은 마을. 뭐 이제 우리나라, 그건 이제 대체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왜 풍수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남양 바르고 양주 바르고 뒤에 산 있고 아주 환하고 막 이러면서 앞에 물도 있고 뭐 이제 굉장히 그리고 포근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한 데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봉화에 갔을 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의 충격? 왜냐면 그게 서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마을 자체가 아니라 거기 처음에 가셨을 때 아마 그냥 보나마나 이제 우리 총수께서는 그냥 마을로 쑥 들어가셔서 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니 그때 저는 예. 그러지 않으셨어요? 걸어서 혹시? 들어갔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저는요. 네. 그 봉화마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중공업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장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걸어서 들어갈 때 그게 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스쳐가는 데요. 이게 뭔가가 흐르는 데입니다. 모여 있는 우리가 보통 마을이라고 하면은 네. 뭐가 모여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흘러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 그러니까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참 총구석까지 왔다. 네. 정말 총구석이죠. 근데 지금은 총구석이네요. 지금은 네. 총구석이 아니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많은 그때로 사람들이 지금은 오니까요. 진영시야 안에 속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요. 이제 보통은 마을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이건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네. 그게 뒤에도 산이 있고 앞에도 산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앞에 이름 네.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자바위, 봉화산, 사자바위, 부엉이바위는 알지만 그 네. 앞에 있는 산 이름이 모릅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네. 뱀산이라고 불러요. 산 이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산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대체로 옛날에는 그런 네. 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름을 용산이라고 많이 붙였어요. 너무 작으니까 뱀. 근데 용도 못된 작으니까 뱀이었구나. 뱀인데 이게 흘러가는 굴곡이 보이는데 저는 야, 산세를 보고 그런 느낌 산세를 받으시는 보는 산세와 그 앞에 쭉 펼쳐져 있는 평야, 노란 평야 이게 그리고 가운데로 확 이게 흘러갑니다. 그게 저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뭔가 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뱀산이 그래서 솔직히는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을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해석하나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풍수 얘기하면 자칫하겠네.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이 얘기만은 여기다 이게 기가 흘러가는 데는 맞아요. 모 있는 곳보다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게 용이 아니다. 용은 완성된 거지만 뱀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뭔가 되려고 꿈틀대는 데다. 거기서 뭔가를 여유주를 잡으려고 하는 이 뭐라죠 야망과 이런 게 여기서 자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났다고 하니 대통령이 근데 그것도 정말 거겠죠. 풍수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셨을 때 해석하는 거와 네.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네.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봉화라는 거를 이제 삶의 공간으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어떤 기의 공간 이런 거로 보는 거하고 두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의 공간으로 보신 건 그게 바로 대통령께서 보신 겁니다. 마을에 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화포천에 가서 그 앞에 이제 천이 흐르는데 화포천에 쓰레기 줍는 일부터 하셨어요. 오리농법으로 그렇죠, 노동법 네. 하셨어요. 그다음에 앞에 조금만 야산에다가는 장군차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감이 유명하니까 감 가지고 뭐 어떻게 영농조합을 해볼까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삶의 공간으로서의 봉화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는 제가 앞에 얘기한 대로 이게 확실히 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마다 어느 공간마다 기가 있거든요. 그 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흘러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다 담을게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움직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철학과 더불어서 봉화마을에 바로 그런 길을 담고 있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봉화의 그 묘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요. 봉화의 묘소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저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그 이제 봉화 그 노란 들판이 펼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그리고 이제 벼 가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쭉 오면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요. 꽃갈 모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오면은 이게 뭘 받아내는 것 같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석이
거기 있는 박석이 말하자면 어떤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축가는 그런 걸 보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면 이런 기의 흐름을 느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런 건 볼 안목이 없고 제가 느낀 거는 느끼긴 하셨을 거예요. 보시진 않았더라도. 네네. 야 정말 시골이구나. 여기까지 지금도 가기가 쉽지 않고요. 사실은 교통도 불편하고 그때는 더 어려웠죠. 예. 본인이 정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은퇴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삶의 미래를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글쎄 말이죠. 예.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보통 대중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은퇴를 한다고 정말로 마음 먹고 왔구나. 아니 근데 은퇴하고 또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아간 게 잘못됐었나 보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처음 찾아갔을 때 봉화마을 찾아갔을 때 이제 쭉 걸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대통령이 나오셔서 아직 거기 모두 없고 그럴 때 나오셔서 이제 헬로우 뭐 이런 거 이제 국민들 만나시고 그럴 때였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또 동시 생각한 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본인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끝났고 삶의 그 단락은 끝났고 이제는 은퇴해서 자연인으로 이 동네를 내가 가꾸면서 동네 이장처럼 정말 은퇴한 삶을 그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얘기는 하나를 해야 되겠어서 2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2분 남아서 저거 하는 게 이제 봉화에 가실 때요. 뭐 봉화 사절을 간다, 묘소에 가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봉화 가시는 거로 생각을 하십시오. 봉화라는 마을 자체를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묘소 얘기도 했는데 그 박석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기가 흐르는 거 보면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뭔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선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봉화에 가실 때는 절대로 주차장까지 가지 마시고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길일까? 뭐가 이게 여기에서 흘러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독특합니다. 공간이. 아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걸요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길한 어느 공간에나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과학적으로는 자기장입니까? 어저께 들었습니다. 뭐 자기장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풍수에서 얘기하는 게 햇볕과 바람과 물 이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해. 길하는 거를 무슨 우리가 뭐 나쁜 거나 무슨 미신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봉화를 생각을 하실 때는 봉화 가는 길에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그리고 봉화를 떠올릴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딴 얘기 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래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가령 이제 제가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봉화라고 하는 걸 간다는 자체보다도 봉화를 그리는 마음, 봉화를 가는 마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굉장히 좋은 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셨던 싫어하셨던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럼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기까지는 모르겠고 여긴 정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왔습니다. 신비롭기도 하고요. 각자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다르긴 합니다. 확실하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